넉 달 후에는 세상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중이 가지고 있는 그 우동사리의 구조가 한 3가지 정도의 착각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데 그게 전면적으로 붕괴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갖다가 많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가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이미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요. 67, 68달러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공급 과잉으로 이게 몰락해서 뭐 50달러 선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건 유가 하락이지만 배경에 숨어 있는 건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이거든요. 그럼 이건 또 중국에 대한 엄청난 레버리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안 한다고요, 잘. 그러면 이제 그 종중이나 혹은 친중이나 혹은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취해 있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들, 레거시 미디어들이 기본적으로 좀 시각이 빼딱한 데다가 많이 빼딱하죠. 트럼프한테 불리하다면은 미국이 망해도 좋다. 뭐 이런 거의 그런 입장이어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대로 조명을 안 하니까 그 레거시 미디어를 쫓아가면서 또 친중 성향이 있는 국내 언론들도 고스란히 이제 이걸 지져내죠. 그래서 우리의 인지 구조가 우리의 인지 세계가 완전히 이제 좀 이렇게 방향을 잃는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해상 운송으로 6월 달에 하루에 1천만 배럴이 호르무즈를 해상 운송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분홍색이 6월 원유인데 맨 밑에 토탈을 보면은 6월 그 원유가 해상 운송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957만 배럴이 하루 평균 빠져나간 거예요. 이거는 5월에 비하면은 약 200만 배럴이 증가한 겁니다. 해상 운송이 5월에 760만 배럴이 빠져나갔습니다. 파란색이 5월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노란색은 뭐냐면은 1년 전인 2025년 6월에 원유입니다. 여기 지금 원유라고 하는 건 정확히 표현하면 원유 플러스 초경질유인데요. 이 초경질유가 컨덴세이트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천연가스를 개발해서 뽑아 올리면 그 중에 일부가 액화해서 아주 맑은 그런 가벼운 그 원유로 바뀌고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얘한테서 저것도 아주 양질의 그러니까 석유 화학 원료가 나옵니다. 그 6월은 그럼 하루 1000만 배럴의 해상 운송이 있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하루 500만 배럴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계 하루 1,500만 배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면은 그 5월에도 하루 750만 배럴의 해상 운송이 있었어요. 플러스 하루 500만 배럴의 파이프라인 수출입니다. 그럼 하루 1250만 배럴입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또 염두에 둬야 될 게 이론적 최대치는 이 파이프라인이 850만 배럴입니다. 왜냐하면 사우디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의 이론적 최대치가 700만 배럴이고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150만 배럴인데 이 중에서 사우디가 그 이론적 최대치만큼 못 날라요. 한 500만 배럴 이렇게 550만 배럴 이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사우디 국내 소비분이 한 200만 배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합계 사우디랑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합계 하루 한 500만 배럴이 수출용으로 파이프라인 타고 나가서 수출용으로 떴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건 뭘 뜻하냐? 호르무즈 일대의 침공 작전이 펼쳐져도 유가가 폭등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보세요. 60일 MOU 이전인 5월에도 하루 1250만 배럴이었어요. 그죠? 500만 플러스 750만. 이렇게 해상 750만, 파이프라인 수출이 500만. 그럼 이건 정상 출하가 2천만 배럴이니까 정상 출하의 60%가 넘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즉, 왜 그러냐? 호르무즈 그 일대 침공 작전 펼쳐서 좀 시끄러워져도 여전히 5월 정도는 할 거다. 두 번째 근거. 지금 호르무즈에서 이 잡혀 있었던 원유 운반선들이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다른 항로에 투입이 되고 있다고요. 상당수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유의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총 생산량은 지금도 안 부족해요. 호르무즈가 막히든 안 막히든. 그런데 원유를 실어 날릴 수 있는 원유 운반선이 부족하니까 이게 수급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호르무즈에서 붙잡혀 있었던 운반선이 튀어나와서 다른 항로에 투입됨으로써 지금 엄청 원활해지고 있다고요.
세 번째가 제가 가끔 셔틀 운영됩니다라 그랬잖아요. 이 셔틀을 많이 운영하는 회사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원유 수출 회사 아드노크입니다. 그래서 이 셔틀이 걸프만 안쪽에서 싣고서 호르무즈를 통과해서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후자리아 항 앞에서 선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셔틀이 왔다 갔다가 이게 한 닷새 정도 걸려요. 닷새에서 5일에서 6일. 그러면은 하루에 400만 배럴 하려면 VLCC 2척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이클이 닷새니까 VLCC 한 10척만 셔틀로 뛰어도 VLCC 10척의 셔틀로 뛰어도 하루에 400만 배럴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작은 배를 해도 좋고 오히려. 예. 그래서 뭐 이게 여러 가지예요. 예. 그다음에 네 번째 근거. 미군이 오만 항로 안전을 확보하는 게 점점 더 이제 강해져 가고 있고요. 그 안전 확보 능력이. 그래서 오만 항로가 그전에는 한 차선 가지고 들어가고 또 한참 쉬었다가 나오고 또 들어가고 한참 쉬었다 나오고 이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왕복 차선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지금 이제 60일 MOU 기간 동안에 무인 잠수정 및 해저 센서망 등 이란 군사력을 무력화하는 자산들이 지금 대거 투입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호르무즈에서 작전 벌어져도 앞으로 유가 다시 안 튑니다. 별로. 많이 안 튀어요. $80 못 넘을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서 미국이 살벌한 경고를 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이게 엑스메시지로 띄운 건데요. 7월 5일 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 육군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건 처음 띄운 거예요. 여기 보면 중동에 파견된 미 육군 특전사 병력이 근접 전투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미 육군 82 특전사단 예하의 최정예 전투여단, 그 전투여단을 BCT라 그러거든요. 이 최정예 전투여단이 한 3,000명 되는데 이게 와 있다고요. 이게 낙하산으로 이제 투입되는 거죠. 이거는 동시에 이제 7월 1일 날 엊그저께 한 4일 전에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중부사령부가 이것도 최초로 발표한 거예요. LHD 벅서가 중동에서 작전 중이다. 그리고 제11 해병 원정대가 탑승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요. 그 전에 이제 LHA 같은 강습 상륙함이라도 LHA 트리폴리는 웰덕 그러니까 이 함 내부에 그 발진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화기를 못 싣죠. 즉 우리가 아는 상륙 작전이 아니에요. LHA는 전부 그 비행기로 때리거나 F-35B를 20대나 갖고 있으니까 비행기로 때리거나 아니면은 헬리콥터로 가서 낙하 강습을 해요. LHA 쪽은 트리폴리 쪽은 거기도 한 2,500명이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헬리콥터에서 낙하에서 떨어뜨려주는 무기니까 이게 중화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LHD 쪽은 이건 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LHA에 탄 2,500명의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해병 원정대, 제31 원정대, 그 다음에 82 육군 특전사, 육군 82 특전사에 3,000명 정도에 달하는 전투여단, 그것도 낙하산으로 떨어져요. 그럼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우리 개념으로 하면 특전사적인 그런 성격의 부대가 5,500명이 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LHD가 들어감으로써 플러스 2,500명의 중화기 병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제 손발이 딱 맞으니까 뭐 호르무즈 일대 특히 섬들 장악하고 해협 근처를 평정하는 거는 사실 일도 아닌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런 작전을 핀다고 해도 유가는 안 튀어 올라갑니다. $80 못 넘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서 이제 국내 언론은 이제 뭐 어떻게든 트럼프 죽일러 세뇌하려 아주 발악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걸프국한테 뭐 이제 그 천문학적 청구서를 들이밀었다. 전쟁 청구서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또 이제 원래 청구서가 있어요. 청구서라기보다 원래 합의를 한 거예요. 뭐냐면 60일 MOU 그게 6월 17일 날 6월 18일, 6월 17일이죠. 그러니까 미국 시간 6월 17일, 여기 시간 6월 18일. 그때 제6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국은 영내 국가들과 함께 즉시 최소한 3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건 및 경제개발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는 데 나선다. 영내 국가들이라는 건 결국 어디냐면 오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 이라크 이렇게 7개 국가 되겠죠. 그리고 이 조항은 그 당시에 이 MOU를 다 회람해서 오케이를 했다고요. 아랍국들이 전부 했어요. 이거로 아랍국들 입장에서는 이란이 혁명이 계속 불타서 그 아주 급진적 자유혁명이 일어나는 거가 악몽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혁명을
순화시키거나 혁명이 안 일어나게 막아야 돼요. 아랍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돈 낼만 하죠. 그리고 거기 사정을 빠꼼하게 하니까 이거 주는 돈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그 비즈니스를 하니까 이래저래 뭐 이란의 유통업, 이란의 석유 사업, 이란의 가스 사업에 연결돼서 자기들 비즈니스 하면 되니까 거기서는 투자 개념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아랍국들이 오케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박수 쳤던 일이에요. 6월에 이미. 근데 요즘 한국 언론이 떠드는 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전혀 별개의 스토리입니다. 이게 어떤 스토리냐. 미국이 걸프 아랍 국가들에게 계속 전쟁에서 끝장내기를 원하면 5조 달러 내놔. 당장 전쟁 중지하고 수습하기를 원하면 2.5조 달러 내놔. 2조 5천억 달러 내놔. 라고 아랍 국가들 팔을 비틀고 있다. 라는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과연 사실일까요? 원청 소스는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보통 오만 평론가 살렘 알 자훌입니다. 오만의 언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도 오만 기자협회 부회장입니다. 궤변을 일삼는 친이란 언론인이에요. 오만이 원래 친이란이니까 뭐 거기서 이 정도까지 갔으면 얼마나 그 세련된 나름 친이란이겠어요. 이 사람 논리를 가만히 보면 이런 식입니다. 알자지라에 가끔 이 사람 얘기 나오거든요. 이란 신정 전체주의와 걸프 아랍 왕국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 지금 전쟁에서 이란이 걸프 아랍 왕국을 공격하지 않으면 공존이 가능하다. 이란은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을 노리고 있지만 여기는 결국 걸프 아랍 왕국이 아니다. GCC가 걸프 코퍼레이션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칸츄리스인가 뭐 그렇게 되죠. 커미티인가. 그러니까 걸프 협력 국가들 협력위원회 뭐 이런 거죠. 걸프 아랍 왕국들이에요. 거기 멤버는 이라크 못 낍니다. 또 걸프 아닌데 못 껴요. 그래서 5개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쿠웨이트 왕국이죠. 바레인 왕국이죠. 카타르 왕국이죠. 사우디 왕국이죠. 유나이티드 왕국이죠. 오만 왕국이죠. 6개 국가네. 6개밖에 안 돼요. 이거. 이라크 못 낍니다. 거기.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집어먹으려는 건 이라크잖아. 또 레바논은 헤즈볼라 내서서 집어먹으려고 그러잖아. 시리아도 건드리고 있잖아. 근데 거긴 다 우리 아니야. 괜찮아. 먹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걸 이제 영국 좌파 매체 BCC 완전히 불죽죽하거든요. 핑크빛입니다. BCC가 그 BCC 아랍판이에요. 이것도 영문판은 다루지도 않았어. 아랍판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7월 4일 날 엊그저께. 그래서 이 소리를 실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좌파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두 번째 이유는 영국이요. 원래 이 중동에 대해서 미국의 열등감을 많이 느껴요. 원래 중동이 영국의 말하자면 나와바리였었죠. 그걸 제2차 대전 후에 미국이 팔을 비틀어서 다 독립시키고 했죠. 그래서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런 회사들이 그 영국계 석유 회사가 많이 지분을 갖고 있다. 점점 해서 이제 뭐 저것도 없죠. 존재도 없는. 그러니까 내가 잃어버린 빵인데 너도 좀 고생해봐. 뭐 이런 심리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또 누가 받아서 부풀렸냐. 홍콩 친중 매체 스탠다드. 여긴 유명한 친중 매체입니다. 스탠다드. 그거가 받아가지고 대서특필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꼴이냐. 아랍의 고급 이란 간첩 같은 자가 떠든 소리를 영국 좌파 매체 BBC가 띄워서 배설을 하고 그 배설물 그 동을 홍콩 친중 매체가 받아먹고 또 동을 싸고 이 이중으로 동싼 거 이중 동싼 거를 한국 언론이 받아먹고 동을 쌌는데 그 동을 어디다 대고 싼 거냐 우리 국민의 머리에 대고 싼 거예요. 뉴스에 대고. 참 이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막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종중 친중 혹은 미국이나 영국의 그 미디어 레거시 이런 데가 막 그냥 막 떠드는 소리들을 하루 종일 국민한테 왕갱갱갱 하니까 이거 뭐가 진실이고 진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적인 혹은 냉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짚어보면 종중 우동사리 머리를 뒷받침하는 착각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착각이고 그래서 진실이 아니고 그다음에 한 앞으로 4개월 동안에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나면 이게 세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림, 좋아요, 구독은 머스트입니다. 또 여유가 좀 되시면 회원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여유가 되시면 자율구독료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중의 우동사리 뇌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착각. 미국은 이란 전쟁에서 피본다. 트럼프 박살이 이란 전쟁으로 시작됐다. 레거시 미디어 이때까지 그렇게 떠들어왔잖아. 중국 미디어 그렇게 떠들어왔잖아요. 그것만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종중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무너질라 그래? 아니 우크라 처음에 터질 때 어땠어요? 리짜이밍이나 더불당 준비가 안 된 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척골 나는 거 아닙니까? 코미디언이 되니까 우리가 왜 우크라도 없습니까? 뭐 이런 식의 관점이었잖아. 그래가지고 저거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에서 그 포로가 된 북한 군인들을 이쪽에서 만나러 가는 것에 대해서 왜 우크라이나 가서 작전합니까? 이러고서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진 애들이니까 당연히 미국 저거 이란 전쟁에서 피봐. 그리고 그걸 계기로 트럼프 박살 나는 거야. 이렇게 머리가 꼬여 있어요, 얘들이. 진실은 뭐예요? 이란은 꼼짝 못하고 당해요. 좋게 순종하든가 쥐어 터지고 항복하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무즈 레버리지를 상실했어요. 이미 인질 호르무즈는 탈출해버렸어. 인질이 아니야, 더 이상. 거기다가 군사적 저항력, 해군, 공군, 탄도미사일, 드론 최저 수준으로 악화돼 있죠. 그 다음에 아랍권이 이게 이란 전쟁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양면의 양가적인 얼굴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란의 핵무기도 없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도 좀 약화돼야 되고, 후티나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가지고 노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이란 정상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 아랍이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또 저렇게 보면 이란의 자유혁명이 제대로 불붙으면 이게 아랍이 온전하겠냐? 이 왕국들이, 국민들이 다 다른 소리 주장할 텐데 또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제일 잘못한 일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를 때려 맞고 걸프 아랍 국가들을 공격한 거라고요. 또 이란은 그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이 글로벌 에너지 수급 공급 사슬망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미군 기지들이 많으니까. 그게 자충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충수 때문에 걸프 아랍 국가들이 저거 안 되겠어. 저거 문질러 버려. 그래가지고 반발을 일으킨 거고 그래서 거의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미국에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예. 그 다음에 이 종중 우동사리들의 두 번째 큰 착각은 뭐냐면 트럼프 시대는 일과성 병적 증상이다. 트럼프가 끝나면 결국 민주당이 집권하거나 혹은 공화당이 뭐 힘을 좀 발휘하더라도 다 정상화된다. 저거 노인네가 성질 고약해갖고 막 쥐고 흔드는 거다. 저거 일과성이야. 뭐 메뚜기도 한철이고 트럼프도 한철이야. 뭐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이게 박혀 있어요. 첫 번째 진실은 뭐냐면 트럼프는 이미 트럼프 혼자가 아니죠. 흐름이죠. 아주 그 페이팔 커넥션부터 해서 엄청난 똑똑한 사람들이 뒤에 딱 받치고 있죠. 또 기독교 복음주의 블록이 뒤에 받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정치 철학적 흐름이어가지고 애국주의, 공화주의, 도덕적 보수주의, 미국 예외주의 이게 딱 결합이 돼 있다고. 미국 예외주의는 이런 거죠. 미국은 자유공화국이라 불리는 인류사적, 문명사적 정치 벤처다. 미국이란 실험이 실패한다면 인류는 영원히 폭력과 우연에 의해서 지배되는 황당한 체제 밑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될 거다. 210년 전에 220년 전에, 200년 전에, 210년 전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 알렉산더 해밀턴이 쓴 글이죠. 그걸 미국 예외주의라 그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진실은 뭐냐? 해체주의 깨부수는 거죠. 해체주의는 결국 문화적 상대주의. 한 문화의 가치라는 건 다 상대적인 거지. 미국의 서방 가치관하고 중국 공산당의 중국식 가치관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겠어. 그냥 다 그런 거지. 이게 이제 문화적 상대주의죠. 그 다음에 닥치고 평등. 예. 그 다음에 성도덕 해체. 이게 DEI입니다. 문화적 상대주의를 D라고 하고요. 닥치고 평등을 equity, 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도덕 해체를 inclusion, inclusiveness에서 I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PC, work죠. 가치 판단하지 마. 반항하지 마. 개기지 마. 튀지 마. 모난돌이 정 맞는 거야. 그게 PC입니다. political correctness.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관념에 순종하세요. 예, 그게 깨시맨이고 그게 진보적 관점입니다. 네. 5월 18일에 빗대서 5.18을 조금이라도 연상할 수 있는 탱크 이런 소리 하면 그건 나쁜 회사고요. 컵을 팔더라도 세월호랑 관계되는 숫자로 표현되는 200 몇십 밀리리터 그런 컵, 미국 본사에서 나와서도 팔면 안 돼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스타벅스 가지고 세상이 좀 시끄러워서 각하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 그걸 비난한 거라 가지고 어린애들이 스벅 가자 그게 인두껍을 쓰고 사람의 종자로서 할 소리입니까? 네, 그거는 지금 잘 나서고 있군요. 네, 교육청에 나서서 얘기하고 또 잘 나서고 있군요. 네, 야구협회가 나서 가지고 아예 팔다리를 분지르고 애들의 앞으로 야구방망이에 못 들도록 만드세요. 이게 워크예요. 폭력이죠.
세 번째 진실은 뭐냐? 미국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거죠. 지금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 이걸 폭을 줄여나가는 거, 중산층 다 무너진 거 다시 만들어내는 거, 아메리카 퍼스트 만들어내는 거, 이게 이제 미국 경제 체질 강화죠. 네 번째 진실은 뭐냐?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 깨부수는 거죠. 중국을 특정 영역에서 배제해버리고 중국을 특정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둬버리는 거죠. 다섯 번째 진실, 5대 영역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확보하는 거죠. 군사, AI, 금융, 에너지, 테크놀로지. 그 결과 미국의 단극 체제, 패권, 그걸 확립시키는 것. 되게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트럼프가 뭐 그만둔다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아마도 다음번 차기 정부도 계속 이어질 거예요. 이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착각이 있어요. 이 자들이. 중국은 미국의 신냉전, 배제, 가두기인데요. 신냉전은. 이것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다. 미국이 자기 발등을 도끼로 찍는 중이다. 그래서 가끔 언론에서 중국 AI 칩 엄청난 거 나왔어. 중국 뭐 첨단 반도체 없이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중국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가끔 나오잖아요. 이거요. 2018년은 훨씬 심했어요. 조선일보가 통면을 내갔고요. 2018년에 트럼프 일기 때 그 반중 관세 시작할 때거든요. 중국 경제가 얼마나 첨단으로 달리고 있는지 통면으로 그 조선일보가 일주일에 한 번씩 특집을 다뤘습니다. 네, 중국 잘 나가는데 미국 혼자 개발질하고 있다 이거죠. 네, 조선일보 관점에서는 2018년은 지금은 좀 낮았어. 그 점에 관해서는. 그래서 그런데 진실 1번은 뭐예요? 하이텍이 이게 중국이 뭐 하나 이렇게 막 뭐 이상하게 해서 뭐 하나 잘한다. 그런다고 하이텍을 중국이 다 깰 수 있냐? 못 깨요. 하이텍은요. 지식, 기술, 산업, 사용자 기반, 그런 그게 진화, 이게 다 엮여갖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글로벌 생태계예요, 이거. 이 생태계에서 너 방 빼, 그러면 꽝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뭐 하나 성공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 두 번째, AI는 반도체 서버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니에요. 글로벌 지식정보 상징의 바다야. 중국은 공산당이 검색 엔진 구글도 못 쓰게 하고 뭐 심지어 네이버 카카오톡까지 못 쓰게 하잖아.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X.com 뭐 이런 거 못 쓰게 하잖아요. 당연히 챗GPT건 그게 안트로픽이건 그게 뭐 제미나이건 AI 못 쓰게 해요. 스스로 만리방학의복을 쌌어. 그럼 담을 쌓으면 전 세계에서 지식노동 생산성이 가장 낮은 나라로 전락해요. 10년 안에. 이것도 어떤 생태계적인 거 혹은 바다와 같은 거라고요. 앞은 생태계고 뒤는 바다예요. 바다에 자기가 참가하고 바다로부터 이끌어내고 바다에 기여하고 이거 똑같다고. 그럼 중국이 뭐 베트남, 멕시코 통해서 무슨 뭐 우회 수출하는 거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꽤 해요. 근데 지금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협상, USMCA 협상에서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게 뭐예요? 멕시코, 캐나다 우회 수출 너희 하지 마라 이거요. 그래서 중국산 부품이면 뭐 40%인가 50% 이상이면 중관세 하겠다. 지금 미국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멕시코, 캐나다 등을 통한 우회 수출은 결국 부품 소재 소스의 다양화 및 현지화로 이어져요. 그게 언제야? 포니 자동차 만들 땐가? 포니, 이게 제일 먼저 나왔죠. 현대포니. 그게 1960년대, 70년대쯤 되는 것 같은데, 포니 나오고 엑셀 나오고 이럴 때예요. 그때 뭐, 이제 좀 자동차 아는 사람들이, 그거 뭐 일제 트랜스미션에, 일제 뭐 엔진에, 뭐 껍데기만 뭐 그냥 양철 구부려가지고 한국제 씌운 건데, 그거 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발전해 얼마나 발전하겠어? 근데 안 그렇잖아요. 뭐냐면은, 물론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고객과 만나는 브랜드를 갖고 있고 그 시스템 통합을 갖고 있으면요. 좀 머리가 돌아가고 부지런하면 결국 부품과 소재를 국산화하든지 아니면 소스를 다양화해요. 이런 일 벌어질 거라고. 베트남, 멕시코에서. 지금은 중국산 부품, 중국산 소재를 쓰지만 결국은 다양화될 거라고 이게. 그래서 중국은 그냥 저 상태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김이 빠져서 계속 가없는 구렁텅이로 이렇게 침몰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방금 얘기를 했지만 이 종중 우동사리들은 첫 번째 이란 전쟁에서 미국 개피 본다. 두 번째 트럼프는 일과성 현상이다. 저 고약한 영감탱이 그만두고 나면 다시 다 원복된다. 세 번째, 중국 지금 좀 당하고 있지만 잘 견뎌내서 꿋꿋하게 이걸 다 뚫어낼 거다. 이런 관념으로 중무장돼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개발질이 나오는 거예요. 정책도 그렇고. 이런 관념은 꼭 종중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그 레거시 미디어 아주 지독하죠.
지금 이 MBC의 특파원이 마치 막 그냥 기운이 났어. 막 엄청 뽕 맞았어. 너무너무 좋아. 날뛰면서 이게 MBC, 미국 MBC 방송 특파원입니다. 보세요. IRGC 혁수대 대변인만큼 흥분해서 떠들어요. 한번 보세요. I'm now inside the biggest mosque in Tehran, and there are tens of thousands of people here. You can hear them shouting. They are saying, revenge, revenge, revenge. All of them shouting in one voice. 네, 이거 거의 뭐 IRGC 대변인 같잖아. 이게 아드레날린 치솟아 갖고. 한번 더 들어보세요. That the supreme leader's death must be avenged. Now, the classic Iranian cheer, death to America. 네. 지금 뭐 추모의 순간도 있었지만 불굴의 저항을 지금. This is a moment of mourning, obviously, but also a show of defiance, a show of national unity for Iran. This country obviously remains very divided. There are people who don't support this government. 저 표정과 그 말할 때 에너지를 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지금 저 상태가. 막 희열을 느끼고 있잖아. 나는 베트남 공산화를 보면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문재인 각하를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문재인이라는 분이 대통령을 안 하고 뭐 이란에 파견된 특파원이었다 그러면 저 사람보다 뭐 훨씬 더 잘 희열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예. Don't support the Islamic revolutionary system, but here the people who are in this mosque and the millions of people who are. 예, 이게 지금 구라거든. 사람이 길거리에 수백만이 어떻게 쏟아져 나오냐고. 구라치고 있는 거죠. 이런 데서는 분명히 구라죠. 이거는 많아봐야 수십만이에요. 보통 군중이라는 건 엄청나요. 수십만이 모여도. 수백만이 나와? 어떻게 이동했어? 중심가까지. Converging on this city say that Iran has emerged victorious in this war, and this display of grief, of solidarity is a way to show the world that Iran, even though it was attacked by. 그냥 광분을 하잖아. 이들이 보여주는 슬픔과 단결은 이란이 세계 최강국 미국에 의해 공격받았지만 그 체제가 여전히 굳건하며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의 IRGC 대변인 아닙니까, 이 정도? The greatest military power in the world, the United States, the system is still intact, still standing, and still prepared to fight. In fact, many Iranians say that a new generation is in charge now, a new generation that is even more hardline than the previous one. 한심하죠? 이 미국의 레거시 미디어의 정체예요. 망해도 좋다. 서방이 망해도 좋고 미국이 망해도 좋다. 트럼프만 자빠질 수 있으면 된다. 뭐 거의 그 수준이야. 광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란의 그 시아와 한국의 성리학을 잠시 비교 몰락사. 둘 다 몰락해 갔는데 그 역사를 비교하겠습니다. 우선 출발점을 보죠. 출발점이 둘 다 정체성 위기에서 나온 거예요. 너 비굴하잖아. 너 치욕당했잖아. 너는 너다운 존재 맞아? 이런 그 정신적 고통에서 나왔어요. 이란은요, 13세기 초부터 이게 1210몇 년인가에 그 침공받거든요, 몽골에. 그로부터 거의 300년, 15세기 말까지, 그러니까 1200, 1300, 1400년대 말까지 거의 300년에 꽉 채워서 굴욕적 피지배 상태입니다. 처음에 몽골 지배를 당했고요. 그 다음에 몽골 투르크 섞여 있는 거, 돌골 몽골, 그러니까 돌몽, 돌골 몽골 섞여 있는 걸 투르크 몽골이라 그럽니다. 그걸 세계사에서는 거기에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러고 16세기를 맞았으니까 그리고 이란 왕조가 들어섰는데 제대로 된 게 아이덴티티 위기가 극심하죠. 그 모욕감, 그 모멸감이 보통이겠어요. 그래서 사파비드 왕조가 폭력적으로 시아로 개종을 합니다. 아랍과 구별이 되는. 일찍이 니체가 이런 말을 해요. 한 민족은 다른 민족과 자기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검은 거를 흰 거라고 이름 붙이고 흰 거를 검은 거라고 이름 붙인다. 뭐 그런 뜻이에요.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 민족과 민족의 투쟁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갈등과 대립 투쟁에 대해서. 그럼 니체가 그걸 찬양했나? 아니에요. 니체 책 그 구절에 보면 그 챕터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제 모든 민족이 자기 자신의 민족됨을 주장하는 세계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날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민족을 하나로 엮어주는 인류 보편의 가치는 어딨냐? 이 1000마리의
날뛰는 말들을 엮을 수 있는 이 그 고삐는 어딨냐 이거예요. 세계 제1차 대전 벌어지기 40년 전에 나온 책이죠. 30년 전에. 한국 성리학은 비슷해요. 정체성 위기예요. 이거 14세기 초 몽골 질서에 대한 정신적 저항입니다. 아이덴티티 게임이죠. 고려는 1259년 명예스럽게 항복을 하죠. 고려가 두고두고 30년 이상 속을 썩이다가 원에 항복을 하니까 원에 쿠빌라이가 체면이 살았거든. 그래가지고 아주 특급 동맹 대접을 하죠. 130년 동안을 고려 망할 때까지. 그래서 14세기 아이덴티티 위기가 온건했던 편이에요. 다른 민족들이 몽골에 짓밟히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항복한 이후에는 덜 짓밟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이덴티티 위기가 있죠. 그게 성리학으로 간 거예요. 내용을 보면요. 시아는 극단적 종말론입니다. 시아는 원래 이란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시아는 원래 이집트와 레바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극단적 종말론이 훨씬 더 극단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면 선비의 정신적 독립성을 강조하는 그런 유교인데 이게 집성촌 유교 공동체 코드예요. 이게. 그럼 이게 뭔 뜻하냐? 군사지정학적으로는 전체 조선인의 게릴라 동원 체제야. 그 집성촌 하나하나가 다 게릴라 동원 단위인 거예요. 외세가 침범했을 때. 네. 그러니까 인민전쟁, 피플스 워라는 건 좌파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건 원래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나와요. 나폴레옹 전쟁에 맞선 스페인 사람들의 항쟁을 현대에서 처음으로 벌어진 인민전쟁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피플스 워. 그리고 이 성리학의 특징은 뭐냐면 우주론을 포함하고 있다. 공맹은 우주론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기가 어떻고 이가 어떻고 이런 거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성리학에서는 그걸 가르치죠. 음양오행 그런 걸 가르치죠. 그래서 이거는 우주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화된 거예요. 모든 종교는 우주론에서 출발하거든요. 성경의 제일 처음에 우주 창조에 관한 거 아니에요. 제네시스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언제 이제 발작하고 망가졌냐? 예. 70년대 초가 되면은 아랍 민족주의에 바탕한 오일 파워가 어마무시해져요. 근데 이란은 친미 아니야. 안 끼어 있잖아요. 여기에 덜 끼어 있잖아. 그러니까 79년도 이슬람 혁명 터지면서 국가장악으로 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대 초부터 시작했던 약 1500, 1600, 1700, 1800, 예. 그 다음에 약 500년 묵은 이 도끼가 한꺼번에 팍 튀어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전체주의화 되죠. 사람 몇만 명 잡아 죽이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서 중국 맹방이 되죠. 발작하고 전체주의로 더 악화되고 중국 맹방으로 더 악화되고.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런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지. 얘들이 세계 2위의 가스를 안 가지고 있고 세계 3위의 원유를 안 가지고 있고 호르무즈 인지를 안 가지고 있었다면 이 지경까지 왔을까? 안 왔어요. 다시 말하자면 극도로 풍요한 물질이 이슬람 또라이 가면을 쓰고 발작한 케이스예요. 물질적 발작이에요. 저 지금 이슬람 또라이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건 원유, 가스전, 유정, 인질 호르무즈예요. 그걸 가지고 저렇게 까불고 깝치고 있는 거예요. 47년 동안. 반면에 한국은 이게 위정척사로 발작을 했거든. 위정척사 발작할 무렵에 여기 가뭄 한 번 오면은 막 수십만 명씩 굶어 죽는 정말 찌질하게 찌든 가난에 찌든 나라였다고요. 극도의 가난과 극도의 부패 무능한 중앙 권력에 찌들은 나라야. 그 상태에서 발작한 거예요. 그러면 정신적 발작이에요, 일종의. 발악. 네, 발악 발작이에요. 그럼 이거 언제 깔아앉았냐? 지금 깔아앉고 있죠. 미국 이란 전쟁에서 파괴되고 있는 거죠. 반면 한국 성리학의 이런 그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언제 파괴됐냐? 가톨릭, 그 다음에 동학, 가보경장, 만민공동회. 가톨릭 학살이 1860년대 시작됐으니까 만 40년 세월에 걸쳐서 내부의 힘에 의해서 약화돼 왔어요. 그러다가 일제시대와 대한민국을 거치면서 완전히 청산돼서 지금은 성리학 공부 좀 해볼까? 뭐 부담 없는 그냥 전통이야. 저 사람은 저 성균관대학교 그 유교 쪽에 계시는구만. 부담 없는 전통이야 그냥. 극단적으로 말하면 성리학에 대해서 심각하게 공감하는 사람도 없고
심각하게 적개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어요. 공감의 대상도 아니고 적개심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상태예요. 렐러번스가 없다는 얘기죠. 현실 세계에 대해서. 깨끗하게 정리된 거예요. 한국은. 한국 참 대단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거 보면. 예. 자, 미국 독립 250주년에 7월 4일에 트럼프는 공산주의와의 전쟁을 얘기하면서 그 선포한 날, 예, 자기 소셜미디어에 6.25 기념탑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 6.25 기념탑은 어디에 있냐? 예. 여기 이제 파란 거 띠 딱 뚫는 게 이게 이제 거울 풀이죠. 리플렉션 풀. 예. 이번에 트럼프가 손 바짝 깨끗하게. 그리고 그 파란 띠에 두른 거에 왼쪽,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게 예, 링컨 메모리얼, 링컨 기념관이고 오른쪽에 있는 저쪽에 저기 있는 게 워싱턴 탑이죠. 워싱턴 모니먼트죠. 그래서 이 위아래로 왼쪽 위아래로 하나가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고 6.25 참전용사 기념공원이에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동쪽 끄트머리에 있는 게 제2차 대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입니다. 여기에 전쟁 기념공원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베트남 때 비극적인 전쟁이지만 너무 고통스러웠으니까 그거를 달래주는 거고 6.25는 자랑스러운 자기들의 그걸로 꼽는 거고 2차 대전 자랑스럽게 꼽는 거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트럼프 트루스 메시지에 올라온 겁니다. 이게 저기 6.25 참전용사 기념공원입니다. 자, 아메리칸 르네상스. 아까 한 거를 조금 정리하면 돼요. 우선 첫째, 트럼프로 대표되는 흐름이 앞으로 미국을 주도합니다. 레시피는 공화주의, 즉 애국주의, 도덕적 보수주의, 미국 예외주의죠. 그 다음에 해체주의 앞으로 다 깨져나갑니다. 예, 문화적 상대주의, 닥치고 평등, 성도덕 해체, 이거 굉장히 많이 약화될 거예요. 그리고 PC 약화되고 있고요. 워크 약화되고 있고요. 세 번째, 미국의 경제 체질이 강화되겠죠. 네 번째, 친중 하이퍼글로벌리즘이 개박살나고 있죠. 중국을 신냉전으로 배제하고 가두는 거가 되고 있죠. 다섯 번째, 5대 영역, 즉 군사, AI, 금융, 에너지, 테크놀로지에서 미국의 압도적 지배력, 그러니까 US Dominance, American Dominance가 강화되면서 미국의 단극 체제, 즉 미국의 패권, 미국의 헤게모니 강화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예. 그래서 넉 달 후의 세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 펼쳐질 일은요, 주기적 변화하고 날씨 변화가 아니에요. 지각 변동 변화이며 기후 변화입니다. 우선 이란이 호르무즈와 핵을 포기하고 점진적 자유화 과정에 진입하면 세계 에너지 질서 바로 잡히고 미국의 에너지 지배권이 강화되고 중국은 코가 석자가 되고 목에 딱 팥줄이 걸린 거가 되는 거고 평양, 북한은 코가 석자가 되고 뭐 그런 상태가 되고 그걸 느끼는 종중은 약간 혼비백산하죠. 네. 두 번째,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공화당이 압승을 하거나 선방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그러니까 미국의 2028년 그러니까 대선은 뭐 저는 10중 8구 공화당이 이긴다고 보는데 중간 선거는 이거 방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비교적 선방하면 또 압승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까 쟤들의 우동사리의 첫 번째 우동사리가 미국이 이란에서 깨질 거다. 두 번째가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패배할 거다. 둘 다 깨지는 거 아니야 이게. 우동사리의 착각이 아니라는 게 증명돼 버리는 거 아니야. 세 번째, 에너지 가격이 폭락하고 세계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한국의 무역자가 더 커지면 어떡할 거냐. 그때 리짜이밍이 잘하고 있네 이렇게 나올까? 저는 사람도 그렇게 안 볼 것 같은데. 리짜이밍과 상관없이 하고 리짜이밍에도 불구하고 참 잘 나가고 있네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삼전익스 쌍두마차가 더 날카로운 창날이 되고 다른 분야들도 글로벌 최강 클래스에서 더 잘 경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KF21 계약이 밀려든다든지 이러면 리짜이밍이 잘해서? 아니죠. 더불어민주당은 KF21 뒷다리 많이 잡았지. 엄청 잡았죠. 그러면 종종 우동사리들이 침묵하거나 인간 두뇌로 좀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글쎄요. 우동사리가 인간 두뇌로 진화하는 거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여기서 잠시 이 기업은 결사적으로 달리고 있다. 삼성전자 사례인데요. 이거 뭐 복잡한 얘기라 짧게 그냥 할게요. 지금 삼성의 파운드리 패키징의 경쟁 상대가 TSMC가 아니에요. TSMC가 포함된 생태계예요. 우리가 이걸 깜빡깜빡 하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삼성은 생태계 교란종이 아니라 생태계 탈출종이다라 그랬잖아요. 생태계 자체가 삼성의 경쟁 상대예요. 이게 뭐 복잡한 얘기지만 이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 발주 원천 설계자, 예를 들어 엔비디아,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발주 원천 설계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플라스틱 사출을 이렇게 한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펜은 이렇게 생겼어. 펜에 대한 설계도가 있겠죠. 이게 발주 원천 설계예요. 그러면 이 설계도만 있다고 이 물건 만드나요? 아니죠. 이건 사출을 해야 되잖아. 사출하려면 거푸집, 금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금형은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는 금형에 관한 설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홈은 이렇게 파고 이렇게 파고 위아래로 이렇게 열리고 그 다음에 닫힌 다음에 요 구멍으로 녹은 플라스틱 물을 집어넣고 요 구멍으로 공기가 빠지고 뭐 이런 금형에 대한 설계가 있을 거라고. 그게 뭐냐면은 그게 디자인 하우스가 옆에서 거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은요. TSMC의 예를 들어서 그 3나노 공정에 이 칩을 태우려면 요렇게 디자인돼야 된다. 여기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요 회로 간격은 요때는 뭐 몇 마이크론, 몇 나노 이상이 되면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룰들이 있다고요. 이런 걸 다 반영을 해서 특정 파운드리의 특정 라인에 태우기 위한 설계도로 바꿔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디자인 하우스예요. 그럼 이제 TSMC라는 파운드리로 가죠. 그 다음에 패키징이 있고, 그 다음에 패키징 할 때 메모리 갖다 같이, HBM 갖다 같이 쓰니까 이렇게 돼 있는 이 거대한 생태계라고. 즉, 다시 말하자면 원천 발주자도 그렇고, 디자인 하우스도 그렇고, 이 생태계에 혓바닥이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입맛이. 미원에 길들여져 있는 거야. 미원 빠지면 밍밍해서 못 먹어. 짠 거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심심하면 심심해서 잘 입맛이 안 돌아. 설탕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이걸 TSMC가 워낙 오래 해오고 그걸 쫙 구축을 해서. 그러니까 삼전 같으면은 이 생태계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뭐 삼전 인하우스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삼전 인하우스에서 다 못해요. 디자인 하우스는 있어야 돼. 삼전이 옆에 붙어가지고 하나하나 칩 디자인 같이 못해줘요. 일단 원천자 입장에서 자기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자기가 마음 편하게 쓰는 디자인 하우스가 말도 잘 통하고 그런 데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원천 설계 뽑아놓으면 이것에 관한 설계를 금형 설계로 바꾸는 그런 디자인 하우스들이 자기 주변에 있다고. 그러니까 삼전은 그런 디자인 하우스들이 삼전의 라인을 생산 라인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도를 뽑도록 관계를 돈독하게 발전시켜 왔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적 역사가 짬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지막지한 거대 생태계를 상대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런 사업 모델은 굉장히 위험하고 망하기 십상의 사업 모델이에요. 생태계 자체를 경쟁 상대로 삼은 거라서. 그런데 찬스가 온 거야. TSMC가 미어 터진 거야. 지금요, 이 서비스 회사들이요. 그걸 하이퍼스케일러라 그러는데, AI 서비스 회사들이 그 칩의 주기를 6개월까지도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메타야. 그럼 메타 A 버전 칩 A1, 메타 B 버전, 메타 B, 메타 C, 메타 D 내 칩의 그 어떤 로드맵을 그렸어. 메타 향 칩이죠. 메타가 디자인하는 칩이지. 그러면 A 버전 나오고 B 버전 나오고 C 버전 나오고 D 버전 나오고 진짜 메타의 경우 그게 6개월씩 돼 있어요. 다른데 뭐 6개월 한 8개월, 7개월 이렇다고. TSMC 가서 물어보니까 아예 오지 마세요. 저기 2028년부터 얘기 시작해요. 일단 여기 대기표 받고 가세요.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삼성이 찬스를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삼성이 참 우직한 게 워낙 저력이 있으니까 그래 사업이 망하든 뭐든 간에 우리는 아무튼 간에 이 출혈 첨단에 우직하게 투자하자. 이 용어는 알아두세요. 우리가 뭐 선단공정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선단이라는 게 선도 영역이라는 소리예요. 선도하는 영역, 선도하는 프론트, 엣지가 프론트거든. 그러니까 리딩 엣지.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선 건 뭐야?
지금 투자하면 너무 빠르잖아. 그거 그냥 출혈인데. 그런 데들이 있어요. 블리딩 엣지. 블리딩이 출혈이잖아. 출혈 첨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도 첨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성숙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식이 있어요. 그렇게 구별해요. 이 테크놀로지가 쭉 밀고 나올 때. 그러니까 오늘의 출혈 첨단은 내일의 선도 첨단이 되고, 모레에는 그 성숙이 되는 거고, 글피에는 구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밀려나가는 거거든, 테크놀로지 제너레이션이. 그런데 삼성은 계속해서 이 출혈 첨단에 투자를 해온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정말 무모한다고 보일 수 있는 이것에. 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복잡하니까 다 치우고. 그렇게 해서 빛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운이 좋아서 이게 딱 맞아갖고. 자, 이런 대담하고 이런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이런 그 접근 방법을 쓰는 게, 그러니까 글로벌 차원의 최첨단 영역에 대해서 혹은 가장 그런 영역에 대해서, 이게 삼성뿐일까요? 피터 드라커는 아니라 그랬어요. 30년 전에. 한국 기업들이 이 비전이 있다. 30년 전에. 그래서 이게 다 모아지는 게 뭐로 모아지냐면, 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저거 정치가 이래서 이거 되겠냐? 그렇게 모아지고 있고요. 그렇게 모여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